무시했던 것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외면했던 것이 유럽을 움직였습니다. 한 독일 군사 전문가가 장난감이라고 조롱했던 작은 무기. 그런데 그 무기가 나토 전략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유럽 최고의 무기 전문가가 한국의 작은 자주포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분당 10발의 포성이 그의 35년 군사 철학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믿기 힘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롱이 감탄으로, 편견이 존경으로 바뀐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미하엘 크라우제입니다. 독일에서 군 복무를 시작한 후 평생을 무기체계와 전술 설계에 바쳐왔습니다.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지금은 나토 소속의 군사기술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유럽 각국의 무기 표준화 작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군에서 시작해서 프랑스의 탈레스, 영국의 BAE 시스템즈까지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과 함께 일해왔어요. 사실상 유럽의 무기가 곧 세계 기준이라는 신념 아래 살아왔지요. 레오파드 전차, PGH-2000 자주포, 유로파이터. 이런 무기들이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독일제, 프랑스제, 영국제 무기를 선호했고 저 역시 그런 현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개발한 무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은 비웃음이 났어요. 물론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기 개발은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니까요. 특히나 105mm 자주포라니요. 유럽 기준에선 이미 전시관에나 전시되어 있을 법한 구식 화기일 뿐이었어요. 독일군은 이미 155mm급으로 넘어간 지 오래였고 105mm는 훈련용이나 예비군용으로나 쓰이는 정도였거든요. 아직도 그런 걸 만들고 있다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말해 의문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나 프랑스의 르클레르 같은 검증된 전차들이 있는데 왜 이런 동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가격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군사 장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려 해도 마음 한편엔 의구심이 따라붙었어요. 혹시 정치적인 고려나 경제적인 압박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유럽 무기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저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 폴란드 국방부가 저를 한국의 방산 시연 행사에 초청했답니다. 새로운 경량 자주포 시연이 있을 거라는 말과 함께요. 폴란드 측에서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응했답니다. 솔직히 기껏해야 보여주기식 데모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좀 달랐어요. 인천공항의 규모나 시설,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정비 상태를 보니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무기기술만큼은 유럽이 앞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받은 브리핑 자료를 보는데 그 유명한 현마 자주포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105mm 소형 전술 차량 기반, 자동화 운용 가능, 그리고 공중 수송 가능. 문서로는 놀라울 것 하나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이런 구식 스펙으로 뭘 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답니다. 그 무기를 처음 봤을 때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건 유럽 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보잘것없는 무기일 뿐이에요. 차체는 정말 소형 SUV보다도 작아 보였고 차 위에 얹힌 포시는 묘하게 균형이 맞지 않아 보였어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었고요. 아마도 저와 같은 유럽 군사인들이라면 대부분 같은 인상을 가졌을 겁니다. 독일의 정밀한 공학기술이나 프랑스의 우아한 설계미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뿐이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찮게 보였던 무기가 제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날 오후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았다면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에 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시연이 열린 곳은 경기도의 한 훈련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그곳은 산과 도시가 얽힌 복합 지형이더라고요. 마치 동유럽의 산악지대와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어요. 험준한 산봉우리들 사이로 펼쳐진 계곡과 평지,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모의 시설물들을 보니 꽤 현실적인 훈련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미리 배포된 자료를 훑으며 현장에 도착했는데 준비된 무기가 그 유명한 현마 자주포였어요. 가까이에서 다시 보니 어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정교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유럽 기준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답니다. 105mm 소형 전술 차량 기반, 자동화 운용 가능, 그리고 공중 수송 가능. 스펙만 봐서는 정말 특별할 게 없어 보였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무기를 만드는 걸까? 그 당시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독일의 PGH-2000이나 프랑스의 K사 같은 155mm급 자주포도 아니고 장갑 보호도 부실해 보이고 심지어 개방형 구조라니요. 유럽에선 이미 수십 년 전에 폐기된 설계 방식이었거든요. 현대전에서는 생존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개방형 구조로는 포탄 파편이나 소화기 공격에 너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실전 경험이 있는 이들은 이런 무기를 보면 바로 생존성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박격포 공격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더욱 그랬어요. 전장에서는 1초라도 빨리 엄폐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구조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이건 그냥 예산 맞추려고 만든 대체용 장난감일 뿐입니다. 함께 온 폴란드 장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표정이었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한국군 장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곧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어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닌 어딘가 깊은 신념이 담긴 말투였거든요. 마치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이 느껴졌답니다. 한국군 장교의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그의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독일군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만난 수많은 장교들과는 다른 종류의 확신이었죠. 유럽의 장교들이 보이는 기술적 우월감과는 달리 뭔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자신감 같은 거였어요. 혹시 특별한 개량이라도 했나요? 제가 물어보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개량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된 겁니다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이해가 안 됐답니다.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설계했을까요? 세계적인 트렌드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시연장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군들의 움직임이 꽤 체계적이더라고요.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무엇보다 여유로워 보였어요. 긴장한 기색 없이 마치 일상적인 훈련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이 무기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도 저는 계속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 있어 하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제 안의 자존심이 그들의 무기를 인정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35년간 유럽 군사기술의 우수성을 확신해왔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독일에서 자란 저에게는 독일제가 최고라는 신념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거든요. 메르세데스, BMW, 지멘스 이런 브랜드들처럼 독일의 군사기술도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갑자기 동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좋다고 하니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숙소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해보니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깨닫게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론 내일 보면 실망할 거야라는 생각이 더 컸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현장에 모인 우리는 먼저 간단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한국군 대령이 나와서 오늘 시연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했는데 그의 말투가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더라고요. 오늘 보시게 될 것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라 새로운 전술 개념의 실현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갑자기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진동이 느껴졌고 곧 수송 헬기가 산 너머로 나타났답니다. 그 헬기에서 현마 자주포가 슬링 방식으로 공중 수송되어 산 중턱에 내려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작은 자주포가 공중에서 마치 장난감처럼 떨어지듯 투입되는 모습은 제게 충격이었거든요. 유럽의 155mm 자주포들은 무게가 40톤이 넘어서 이런 식의 공중 수송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독일의 PGH-2000만 해도 57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현마 자주포는 마치 지프차를 옮기듯 가볍게 헬기로 운반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경량화를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답니다. 헬기에서 내려진 자주포는 즉시 작전 위치로 이동했어요.
2명의 병사가 차량에 탑승해서 지정된 좌표로 향했는데 그 이동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어요. 험준한 산악지형을 마치 일반 도로를 달리듯 부드럽게 통과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뭔가 다르네 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현장 지휘관이 무전으로 좌표를 전달하자 자주포가 자동으로 포신을 조준하기 시작했어요. 기계음과 함께 포탑이 돌아가고 포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정밀함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유럽 자주포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2명의 병사가 포탄을 장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2명만으로요. 말도 안 돼. 정말 둘만으로 운용이 된다고? 제 머릿속엔 지금껏 알고 있던 교범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독일군에서 배운 포병 운용법에 따르면 자주포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의 포반이 필요한 구조였거든요. 포장, 조준수, 탄약수, 통신수, 그리고 차장까지 최소 5명은 있어야 제대로 된 작전이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이건 2명이서 준비부터 발사까지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운전과 조준을 담당하고 다른 한 명은 탄약 장전과 사격 통제를 맡고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답니다. 3분 내 사격 준비 완료. 한국군 지휘관의 외침이 들렸어요. 헬기에서 내려진 지 겨우 3분 만에 사격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죠. 독일군 기준으로는 최소 10분은 걸려야 하는 작업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주변 폴란드 장교들과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분당 10발에 달하는 속사가 시작됐어요.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되면서 만들어내는 리듬감이 마치 거대한 드럼을 치는 것 같았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포탄이 산 너머의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는 걸 쌍안경으로 확인하는데 명중률이 놀라울 정도로 높더라고요. 10발 중 9발이 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졌어요. 이 정도 정확도라면 유럽의 어떤 자주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답니다. 사격이 끝나자마자 2 병사는 즉시 철수 준비에 들어갔어요. 포신을 고정하고 차량을 시동 걸어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1분도 안 됐어요. 이른바 슈센슈 전술의 완벽한 구현이었답니다. 이는 단순히 포의 성능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운용 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유럽의 자주포들이 견고한 진지에서 지속적인 화력 지원을 하는 방식이라면 이 현마 자주포는 빠르게 나타나서 타격하고 사라지는 게릴라 전술에 특화된 무기였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작은 포가 아니었어요. 이건 작전을 바꾸는 무기였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포병 전술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 시스템이었던 거죠. 시연이 끝난 후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데 저는 여전히 방금 본 장면이 믿기지 않았어요. 35년간 군사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무기가 보여준 성능은 제 모든 상식을 뒤엎고 있었답니다. 사격이 끝난 뒤 저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자주포가 보여준 사격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른 전개 시간은 제가 알던 포병 작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거든요. 35년간 축적된 군사 지식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답니다. 마치 견고하다고 믿었던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지휘 장교에게 요청해서 포대 운용 시스템을 더 가까이서 살펴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허가가 떨어지자 저는 통역관과 함께 작전 통제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최신형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독일이나 프랑스의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답니다. 오히려 일부 기능은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해 보였어요. 작전 통제실 안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각 자주포의 위치와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GPS 좌표, 탄약 보유량, 연료 상태, 심지어 승무원의 컨디션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독일군에서도 부러워할 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들은 설명은 또 다른 충격이었거든요. 한국군 중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중령은 실전 경험이 풍부해 보였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이 무기를 북한의 특수부대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특성상 대형 자주포는 기동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수되고 빠르게 배치될 수 있는 소형 자주포가 필요했어요.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 근교의 산악지대에서 작전할 때는 더욱 그렇죠. 기술보다 앞선 것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실전적이고도 절박했어요. 한국은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수도가 있는 나라였거든요. 언제든 적의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한 무기가 절실했던 거죠. 중령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보시다시피 서울 주변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이런 산들 사이사이로 적의 특수부대가 침투할 수 있는 루트가 수십 개나 되거든요. 기존의 대형 자주포로는 이런 지형에서 작전하기 어려워요. 유럽의 대형 자주포들은 분명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에는 맞지 않아요. 좁은 산길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설령 들어간다 해도 빠져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정확하고 빠른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크고 강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독일의 군사 철학이 바로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제2차 대전에서 티거 전차나 88 대공포 같은 강력한 무기들로 승부했던 독일의 전통을 계승해온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방어력은 어떻게 보완하나요? 제가 물어보니 중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맞지 않으면 되죠. 빠르게 이동해서 적이 우리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타격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 전술이에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어요. 유럽식 사고는 맞아도 견딜 수 있게 단단하게 만들자였다면 한국식 사고는 아예 맞지 않게 하자였거든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었답니다. 이 무기를 만든 이들은 국제적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토 표준이나 유럽 기준을 무시하고 대신 자기 나라의 현실에 딱 맞춘 해답을 만든 것이었어요. 그 철학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싸워야 합니다. 평원이 아닌 산에서, 넓은 들판이 아닌 좁은 계곡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의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한국군 장교의 이 말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무기는 단순히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리적, 전략적 상황에 맞춰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독일이 평원에서의 기갑전을 염두에 두고 무기를 만든다면 한국은 산악전과 도시전을 고려해서 만드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 자주포는 서울 외곽의 산악지대에서 실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미리 배치해두고 유사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실제 작전에서 검증을 거쳤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말이에요. 이들은 책상 위에서 이론만 가지고 무기를 설계한 게 아니라 실제 작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거죠. 우리 포병들은 이 자주포로 실제 훈련을 매일 합니다. 산속에서 밤에 비가 올 때도 말이에요. 영하 20도의 혹한기 훈련도 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훈련합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무기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장교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확신이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답니다. 유럽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절대적인 성능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합성에 있다는 것을 그날 저는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한국의 현마 자주포는 바로 그런 철학으로 만들어진 무기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군의 현장 운용, 자주포 운용 시스템, 소대 단위의 유기적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2인 운용, 60초 전개, 열발 속사라는 구조적 완성도는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무기에 대한 편견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삶터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고민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1000만 명이 살고 있다는 현실, 그 현실 앞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바로 현마 자주포였던 거죠. 저는 독일의 군사 전문가로 살아오면서 많은 나라의 무기를 보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영국의 챌린저, 미국의 에이브람스까지. 하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틀 안에서 평가되었죠. 기술의 성능, 유지 비용, 재질, 정밀도, 화력, 방어력. 이런 수치화된 기준들로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 현마 자주포는 전혀 다른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라 상황적 적합성이라는 새로운 잣대를 들이밀고 있었거든요.
마치 당신들이 알고 있는 기준이 전부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서 받은 자료들을 다시 꺼내 읽어보니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마 자주포의 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니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만을 추구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 작전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북한의 위험 양상, 그리고 한국군의 운용 철학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무기였던 거죠. 이 무기는 효율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술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만든 무기가 아닌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무기를 봤다고 느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발상 자체를 하기 어려웠을 거거든요. 유럽의 무기 개발은 대부분 기존 기술의 발전과 개량에 초점을 맞춰왔어요.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이런 식의 점진적 발전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한 거였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 그 2명의 병사들 말이에요. 그들이 자주포를 운용하는 모습에서 느껴진 자신감과 숙련도는 단순히 훈련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다루는 무기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 무기로 우리 땅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의 모든 동작에서 느껴졌어요. 그런 확신은 무기의 성능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무기가 자신들의 현실에 딱 맞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답니다. 저는 문득 제가 독일에서 처음 군복을 입었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저는 독일제 무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 무기가 세계 최고야라는 믿음으로 군 생활을 했었죠. 하지만 그 자부심이 언제부턴가 오만함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무기는 무조건 열등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오늘 한국에서 본 것은 달랐어요. 그들의 자신감은 오만함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확신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답을 찾아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현마 자주포가 나타났어요. 그 작은 무기가 거대한 독일 전차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면서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꿈이었답니다. 깨고 나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 무의식까지도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무기는 상대방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현마 자주포는 바로 그런 무기였던 거죠. 며칠 뒤 저는 현마 자주포의 정비 창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군 측에서 무기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겠다며 특별히 허가해준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동일 플랫폼 기반의 탄약 수송 차량과 지휘 차량도 함께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말 그대로 패키지형 전술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비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모든 차량들이 동일한 셰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주포, 탄약 운반차, 지휘차 심지어 정비 차량까지 모두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는 정비와 부품 공급 측면에서 엄청난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답니다. 독일군에서는 각기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서 정비가 복잡하고 부품 관리도 어려웠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소대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작전이 가능하게 설계된 겁니다. 한국 측 장교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명확했어요. 기존의 유럽식 전술에서는 볼 수 없는 접근이었거든요. 독일군에서는 포병 대대나 연대 단위에서 집중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건 소대, 4-5개 차량만으로도 완전한 화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군 대위가 시스템 구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마 자주포 2대, 탄약 보급차 1대, 지휘 통제차 1대, 이렇게 4대가 한 개 소대를 이룹니다. 이 소대 하나만으로도 24시간 독립작전이 가능해요. 탄약도 충분하고 연료도 넉넉하고 통신체계도 완비되어 있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탄약 보급차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일반적인 트럭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105mm 포탄을 200발 이상 적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자동 탄약 공급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서 자주포와 도킹하면 몇 분 만에 탄약 보급이 완료된다고 했어요. 독일군의 탄약 보급 체계와 비교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른 시스템이었답니다. 차량 내부 구조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장비가 모듈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기능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탄약 보급차는 필요할 때 구급차나 통신차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다목적성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하는 한국군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죠.
기존 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물어보니 대위는 흥미로운 대답을 했어요. 전술적 유연성입니다. 평상시에는 각 소대가 서로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 사격할 수 있어요. 이는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유럽이 크고 무거운 무기로 전장을 장악하려 했다면 한국은 작고 빠르며 유기적인 전력으로 전장을 흐르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마치 물처럼 말이에요.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모였다가 임무가 끝나면 다시 흩어지는 방식이었답니다. 이런 전술 개념은 독일의 군사교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었어요. 지휘 통제차도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최신형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거든요. GPS, 레이더, 기상 센서까지 갖춰져 있어서 정밀 사격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독일의 아르투스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답니다. 이 시스템의 생존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대위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개별 차량의 방어력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회복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 대가 피해를 입어도 나머지가 즉시 대체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는 독일의 중장갑 자주포와는 완전히 다른 생존 철학이었어요. 현마 자주포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저를 감동시킨 건 이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전술적 상상력이었습니다. 그 작은 상자 같은 무기 안에 담긴 철학은 유럽의 군사 이론이 놓치고 있던 작은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독일군이 추구하는 압도적 화력과는 다른 적절한 화력의 적시 투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었던 거죠. 정비사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었거든요. 이 무기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한 정비사가 이렇게 답했어요. 신뢰성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서 고장도 적고 고쳐도 쉬워요. 전쟁터에서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고 확실한 게 최고거든요. 이 말이 제게는 큰 울림이었어요. 독일의 무기들은 정밀하고 강력하지만 복잡하기도 했거든요. 고장이 나면 전문 기술자가 있어야 하고 부품도 복잡하고 비쌌어요. 하지만 현마 자주포는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단순함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을 떠난 지 정확히 2개월 후 저는 나토의 동부전선 전략 개정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유럽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평소라면 저는 독일의 기존 무기 체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사고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한국에서 본 현마 자주포가 생각났어요. 그 작은 무기가 보여준 놀라운 성능과 전술적 가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폴란드 대표가 동부 전선의 산악 지역에서 효과적인 화력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할 때였죠. 그는 기존의 대형 자주포로는 기동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바로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작게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독일의 미하엘 크라우제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다는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35년간 독일 무기만을 옹호해온 제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무기의 절대적 성능을 기준으로 교리를 세워왔습니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정확한 무기가 좋은 무기라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최근 저는 상황에 최적화된 무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환경에 맞는 적절한 무기가 절대적으로 강한 무기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발언에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프랑스 대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영국 대표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현마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공백을 메우는 해답입니다. 105mm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구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가 보여주는 전술적 가치는 우리가 간과해온 중요한 부분을 일깨워줍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서 목격한 바로는 말이죠.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의 105mm 자주포를 나토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그 말을 독일의 군사 전문가가 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던 거죠. 저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운용체계, 90초 내 사격 준비 완료, 지속적인 화력 투사 능력, 그리고 헬기를 이용한 신속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부전선의 산악지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제가 직접 시연을 보고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폴란드 대표가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미 한국 무기의 성능을 알고 있었거든요. 크라우제 박사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 성능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독일 대표단의 다른 멤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독일 무기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강조해온 제가 갑자기 다른 나라 무기를 칭찬하니까요. 제 동료인 하인츠 박사가 작은 목소리로 미하엘, 뭐 하는 거야? 독일 무기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왔어요.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이 자주포의 가장 큰 장점은 전술적 적응성입니다. 기존의 대형 자주포가 고정된 포진지에서 화력을 집중하는 방식이라면 현마는 게릴라전과 같은 기동전에 특화된 무기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술적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발트 3국 대표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러시아와 인접한 이들 국가에게는 신속한 기동력과 분산 배치가 가능한 무기가 절실했던 거죠. 에스토니아 대표가 먼저 질문했어요. 구체적인 운용 사례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리투아니아 대표도 관심을 보였고요. 저는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시연 영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서 목격한 시연 영상이 있습니다. 프로젝터를 통해 현마 자주포의 실제 운용 모습이 상영되기 시작했어요. 헬기에서 투하되어 90초 만에 사격 준비를 완료하고 연속 사격 후 즉시 위치를 이동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영상 속에서 2명의 한국 병사가 척척 움직이며 자주포를 운용하는 모습, 그리고 정확한 사격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면이 나오자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대표들이 동시에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효율성은 어떻게 되나요? 정비성은 어떤가요?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은 확인되었나요? 실제 도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한국에서 받은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에서 직접 본 실전 시연, 시스템, 운용 방식, 비용 효율성까지 모두 데이터화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기가 상황에 맞는 최적 해답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작고 빠른 대응력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무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유럽 각국의 참모들이 제게 다가와 그 무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정확히 6개월 후 저는 독일에서 열린 국제방산 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이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와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게 주어진 발표 주제는 동유럽 방어를 위한 새로운 화력 체계였는데 이는 제가 나토 회의에서 한국 무기를 소개한 이후 받게 된 첫 번째 공식 발표 기회였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독일 사람인 제가 한국 무기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현마 자주포의 실제 성능과 전술적 가치를 생각하니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발표 당일 대형 강당에는 500여 명의 청중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주요 방산업체 임원들부터 동유럽, 각국의 국방부 관계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기의 절대적 위력에만 집중해왔지만 환경적 적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최근 한국에서 목격한 현마 자주포는 이런 새로운 사고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 무기는 크기로 보면 소형입니다. 화력으로 보면 155mm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운용 철학으로 보면 혁명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현마 자주포의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헬기에서 투하되는 장면부터 90초 만에 사격 준비를 완료하는 모습까지 제가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생생한 영상들이었답니다. 이 자주포는 완전 자동화된 체계로 운용되며 연속 화력 투사가 가능합니다. 무게는 공중 기동이 자유로운 수준이며 산악, 시가지, 분산 전술에 최적화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현실적 필요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특히 동유럽 국가 대표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기존 155 자주포 한 대 예산으로
현마 자주포 3대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술적 선택의 다양성을 크게 넓혀주는 요소죠. 발표를 마치자 박수 소리가 퍼졌고 그중 일부는 진심 어린 감탄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독일의 한 방산업체 임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크라우제 박사님, 독일 무기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왜 갑자기 다른 나라 무기를 홍보하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저는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무기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전술 사상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실제 도입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용 개념의 혁신입니다. 기존의 집중 화력 개념에서 분산 기동 개념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라 전술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무대 아래에서 사진을 요청한 젊은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기는 강해서가 아니라 현명해서 위대한 겁니다. 상황에 딱 맞는 해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한국 무기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심지어 독일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답니다. 한국의 실용적 접근 방식을 독일의 정밀 기술과 결합하면 어떨까요? 라인메탈의 한 임원이 제안했어요. 이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의 무기를 소개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나라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 철학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남았습니다. 나는 결국 한국 무기 앞에서 겸손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진정한 가치에 대한 존경 말이죠. 며칠 후 제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럽방위청에서 한국의 현마 자주포를 공식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제 발표가 그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말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는 것도 함께 깨달았답니다. 지금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 3국은 한국의 경량 자주포 체계 도입을 공식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제가 나토 회의와 독일 방산 포럼에서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유럽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유럽도 대형 무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전술 교범에서 경량 자주포의 분산 운용 개념이 새로 편입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의 현마 자주포가 있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폴란드였어요.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과 현마 자주포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50대의 현마 자주포와 함께 탄약 보급 체계, 정비 지원 패키지까지 포함된 대규모 계약이었어요. 폴란드군 참모총장은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전술 혁신이라고 평가했답니다. 에스토니아도 곧 뒤따랐어요.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력이 절실했거든요.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제게 직접 연락을 해서 크라우제 박사님의 발표가 우리 군사 전략을 바꿨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12대의 현마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고 한국기술진의 현지 교육까지 요청했답니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도 공동으로 현마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두 나라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공동 구매를 결정했고 운용 교리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답니다. 발트 3국이 모두 한국 무기를 도입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노르웨이의 결정이었어요.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독일이나 미국 무기만 사용해온 나라였는데 갑자기 한국의 현마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지형에서 헬기를 이용한 신속 배치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답니다. 핀란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핀란드는 러시아와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 배치가 가능한 소형 자주포가 절실했거든요. 핀란드군은 한국의 군사대표단을 파견해서 현마 자주포의 겨울철 운용 능력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과거 제가 조롱했던 그 작은 자주포가 이제는 유럽 방위 전략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뿌듯함과 감탄,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처음에 장난감이라고 불렀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진실을 인정하고 전파한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껴요. 독일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독일 연방군 참모부에서는 한국의 현마 자주포를 벤치마킹한 새로운 경량 자주포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답니다.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이너스 마파이 베그만 같은 독일 방산업체들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크라우제 박사님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일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크고 강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프랑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군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작전을 염두에 두고 경량 자주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답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지역에서는 대형 자주포보다 기동성이 뛰어난 소형 자주포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어요. 영국까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방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으로서는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영국 국방부는 한국의 무기평가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어서 철학으로 무기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이제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유럽의 각국이 한국의 현실적 접근 방식을 배우려 하고 있고 한국식 전술 개념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몇 주 전에는 나토 본부에서 한국식 분산 포병 운용 교리 연구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어요. 저도 초청받아서 발표를 했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답니다. 한국의 전술 철학이 유럽 전체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이탈리아 장교가 저에게 물어왔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아닌 현실에 맞는 해답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럽 각국의 군사박물관에는 한국의 현마 자주포 모형이 전시되기 시작했어요. 21세기 전술 혁신의 상징이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에요. 과거의 장난감이라고 불렸던 그 무기가 이제는 혁신의 아이콘이 된 거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이 만든 작은 무기 하나가 유럽 전체의 군사사고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 현마 자주포를 보았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이건 장난감이다라며 비웃던 그날, 저는 기술만을 봤고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금속과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만 보았지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진심을 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어요.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 그 무기를 쓰는 군인들, 그리고 그 무기를 통해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모여서 지금의 한국 방산을 만든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 만난 그 중령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우리는 한반도에서 싸워야 합니다라고 했던 그 말 속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1,00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는 현실, 그 현실 앞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바로 현마 자주포였던 거죠.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나온 무기,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태어난 무기였어요. 지금도 서울 외곽의 산들을 지날 때면 그곳 어딘가에 현마 자주포가 배치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용히 숨어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나라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작은 무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몇 달 전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유럽 방위청의 공식 시찰단으로 갔었답니다. 현마 자주포의 양산 공장을 견학하고 실제 운용 부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죠. 공장에서 만난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감동받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철학자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병사들이 더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 가득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한 수석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어요. 강한 억제력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거든요. 그의 말에서 깊은 철학이 느껴졌답니다. 무기를 만들면서도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든 무기라면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운용부대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병사들의 숙련도가 1년 전보다 훨씬 향상되어 있었거든요. 2분 30초 만에 사격 준비를 완료하고 분당 12발까지 사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꾸준한 훈련과 개선의 결과였죠. 이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병사에게 물어보니 그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자부심이 느껴졌답니다. 진짜 무기는 금속이 아닙니다. 진짜 무기는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사람들의 진심이에요. 한국의 현마 자주포가 바로 그런 무기였던 거죠.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현실적 필요와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어요.
그 진심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편견 때문에 무시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지금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받은 현마 자주포 모형이 놓여 있어요.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큰 교훈이 담겨 있답니다. 진정한 가치는 크기나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교훈 말이에요. 오늘 저는 누구보다도 한국의 무기와 한국의 정신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일 사람인 제가 한국 무기를 자랑한다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 국경을 초월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현마 자주포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겸손함, 현실적 사고, 그리고 진심의 힘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무기와 기술을 유럽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편견 없이 진실만을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에서 받은 감동에 대한 제 나름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